여기 한 여성이 침대에서 계속 몸을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옆에 있는 남성은 호텔 리셉션에 전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어로 무언가 말하고 있지만 전화의 상대방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남성은 답답하다는 듯이 점점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이 경험한 다양한 한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감동주파수입니다. 감동주파수의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와 저희 제보 메일 주소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중동에서 온 사연이네요. 사연자를 대신해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에 사는 아미나라고 합니다. 제가 동양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집트에서 제법 규모가 있는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저희 남편은 35살이 되던 해에 저에게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본인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 자신도 무역하면서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면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남편이 꽤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 같고 최근 회사에서 상사와 갈등이 있었던 터라 불안했지만 결국 남편의 결정을 지지해주기로 했죠. 그렇게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걱정이 꽤 많이 됐는데 남편은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투자금을 전부 회수하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남편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하면서 수익을 올렸죠. 점점 그렇게 사업이 커지다 보니 남편은 유통사를 끼고 판매를 하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이 직접 다른 국가의 공장들과 거래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몇 번 외국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남편은 해외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중국이 이집트와는 많이 다르다면서 저와도 한번 함께 방문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제가 근무하고 있던 직장은 복지 혜택 중 하나가 7년 이상 장기 근속한 사람들에게는 한 달에 유급 휴가를 주는 게 있었는데 마침 제가 이 회사로 이직을 한 지 7년이 넘어가는 시기였죠. 그래서 저는 남편의 출장에 맞춰서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남편은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에 업무차 방문할 일이 있다고 했죠. 저는 중국, 일본, 한국과 함께 평소 한 번쯤은 방문해보고 싶었던 태국도 저희 방문 일정에 추가했습니다. 한 달을 중국, 일본, 한국에만 있기에는 뭔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여행지에서 먹을 것, 둘러볼 곳을 찾아보면서 여행의 설렘에 한껏 들떴습니다. 비행기 가격과 비행시간, 남편의 업무 일정에 맞춰 저희는 가장 먼저 일본을 방문한 뒤에 중국, 그 다음에 한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국에 방문하는 것으로 결정했죠. 저희는 꽤 장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지친 상태로 일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사람들도 매우 친절했습니다. 영어로 질문하면 사람들이 당황하긴 했지만 일본인 특유의 영어 발음으로 저희에게 길을 안내해주거나 저희 질문을 해결해주려고 상당히 노력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좋아졌죠. 물론 원래도 일본에 대한 이미지는 좋았습니다. 동양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기도 하고 일본인 특유의 예의와 전통이 정말 좋아 보였거든요. 저에게 있어 오리엔탈, 동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일본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나라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본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호텔에 도착해서 조금 나빠졌습니다. 후기도 좋고 나름 비싸다는 호텔을 예약했는데 너무 작더군요. 침대도 퀸 사이즈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남편의 발이 거의 한 뼘 정도 튀어나갈 정도였죠. 그리고 욕실도 너무 좁아서 씻을 때마다 여기저기 부딪히기 일쑤였죠. 일본이 나라가 작은데 인구수는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 남편이 설명해줬지만 화장실에서 3번 부딪혔을 때는 정말 짜증이 나더군요. 결국 더 비싼 방으로 업그레이드했는데 처음에 지내던 스탠다드 룸보다는 넓어졌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충분히 넓어지지는 않더군요. 남편은 오전에 업무 관련해서 공장이나 일본 브랜드사와 미팅을 진행하기 바빴고 저는 남편이 업무 미팅을 가 있을 때 호텔 주변이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아기자기하고 예쁜 카페들이 정말 많더군요. 한 카페에 들어갔을 때는 직원들 모두 여자였는데 메이드 복장을 하고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일본은 메이드니 집사니 하는 테마 카페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인 저를 보고 메이드 복장을 한 직원들이 깜짝 놀라더니 그중에서 영어를 더듬더듬 할 수 있는 직원이 저에게 메뉴판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저 역시 그들의 복장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이상한 퇴폐업소 같은 곳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무난해 보이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코맹맹이 소리를 내면서 이상한 주문 같은 걸 외워주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매우 당황했지만 티를 내지 않고 웃으며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적응이 되지 않더군요. 그렇게 커피를 마시고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늦는다고 전화를 해왔죠. 뭐 미팅이 길어졌나 보다 생각하고 저는 혼자 저녁 식사를 하려고 간판이 예뻐 보이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일본라멘 집이더군요. 건장한 젊은 청년들이 저에게 일본어로 우렁차게 인사를 해왔습니다. 그들은 전혀 영어를 할 수 없었지만
바디랭귀지와 구글 번역기로 어떻게 소통을 한 뒤에 라멘을 한 그릇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맛있는 모습으로 라멘이 서빙됐죠. 저는 기대에 차서 라멘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입에 물을 들이부을 수밖에 없었죠. 짜도 너무 짰기 때문이에요. 이걸 대체 누가 먹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간장 맛밖에 느껴지지 않더군요. 라멘 위에 있는 계란을 먹으면 짠 맛이 좀 가실까 싶어 계란을 입에 넣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달았죠. 저는 라멘은 제 입맛에 정말 맞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 먹고 싶었는데 저를 향해 우렁차게 인사했던 일본인 청년들이 눈을 빛내며 제가 식사하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어서 미안한 마음에 억지로 라멘을 입에 넣어야 했죠. 그렇게 곤욕스러운 식사는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의 음식은 중국에 비하면 아주 양호했지만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중국의 방문 전이었으니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가서 씻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죠. 한두 시간 정도 있으니 남편이 도착했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오늘 먹었던 라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남편 역시 자신도 공장 담당자들과 미팅하고 나서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려던 중에 스시를 좋아하느냐 물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스시집에 가서 스시를 먹는데 스시는 괜찮았지만 함께 해온 다른 음식들이 전부 달고 짜고 해서 입맛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함께 자리한 사람들을 생각해 꾸역꾸역 먹고 왔는데 체한 것 같아 약국에 가서 약을 사왔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오늘 같은 경험을 했다면서 함께 웃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에서의 일정이 지나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일본 음식이 정말 입에 맞지 않아서 파스타 집이나 피자집 같은 곳을 전전하고 있었죠. 그래도 마지막 날이니까 진짜 맛있는 일식을 한번 찾아보자고 해서 저희 둘 다 인터넷을 검색해서 저희 호텔의 근처 맛집을 찾아서 방문했습니다. 구글 리뷰가 좋더라고요. 하지만 두 곳은 일식당이 아니라 한식당이었어요. 김치찌개가 맛있다는 리뷰가 많길래 그 메뉴를 시켰죠. 카이로에서도 가끔 한식당에 가서 식사하긴 했지만 카이로에 있는 식당보다 정말 맛있더군요. 특유의 칼칼한 맛에 저희는 밥 한 공기를 전부 비우고 부른 배를 두드리면서 일본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이 한국 음식이라니 아이러니하다며 저희 부부는 웃었죠. 그렇게 웃으며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예상보다 공항이 너무 깨끗하고 넓어서 중국이 G2이긴 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국을 좋게 생각하고 있던 저의 생각은 입국 심사대에 도착하고 나서 달라졌죠. 입국 심사를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데 입국 심사를 하는 담당자들은 서로 시시덕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괜히 여권과 사진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며 일을 천천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몇십 명이 서 있는 데다가 줄은 계속 늘어나는데 입국 심사대는 기껏해야 4개가 열려 있었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더 빠르게 입국할 수 있도록 줄을 따로 해서 세우더군요. 내국인과 외국인의 입국 심사대를 달리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었을 텐데 줄만 다르게 세우고 같은 입국 심사대를 사용하게 해서 외국인들은 줄을 더 오래 서고 더 오래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 입국 심사대를 빠져나왔고 힘들게 호텔로 이동할 수 있었죠. 다행히 남편의 거래처에서 가이드와 운전기사를 보내줘 호텔로 이동은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호텔은 1층에 스타벅스가 있고 나름 번쩍번쩍해 보이는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함께 왔던 가이드가 저희 여권을 가져가 체크인을 마무리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데리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죠. 중국식 고급 음식점이라고 설명해줬죠. 마치 중국 영화를 보면 나올 만한 커다란 원형 식탁에 음식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의 입맛에 맞는 음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음식 대부분이 기름기가 많아 보여서 먹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죠. 저는 채소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야채 또한 기름에 볶거나 해서 채소 역시 기름지게 느껴지더군요. 짜고 달달한 일본의 음식이 그리워질 정도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계속해서 차를 마시면서 그저 젓가락을 들고 먹는 신용만 하고 있었죠. 그래도 음식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더군요. 가이드는 중국에서는 음식을 깨끗하게 먹으면 계속해서 음식을 시키는 문화가 있다고 하더군요. 음식을 남기는 게 미덕이라면서요. 저는 속으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고 환경오염이 정말 어마어마하겠다는 생각을 했죠. 중국인의 인구가 적은 것도 아닌데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음식을 많이 시키고 남기면서 먹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중상류층만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음식을 먹을 텐데 정말 환경오염을 무시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저녁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호텔로 돌아와 와이파이를 잡고 메일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구글에 접속이 안 되더군요. 아뿔싸 중국 정부에서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는데 제가 필요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이 먹통이 되자 제가 지금 지내고 있는 곳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게 이제야 실감이 되더군요. 순간 공포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던 시기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는 만약 중국에서 내란이 터지거나 다른 큰일이 생기면 중국 정부에서 정보를 전부 통제해 외국에서는 중국 내부 사정을 알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몇 번 중국에 다녀왔던 남편은 이집트에서 중국 여행용 외국 사이트들을 사용할 수 있는 VPN이 설정된 중국 유심을 가져오기도 했고, 남편이 노트북 외에 챙겨온 패드에 VPN이 깔려 있어서 남편의 패드로 메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중국 출장이 처음이었다면 저희는 꼼짝없이 중국을 떠날 때까지 저희가 사용하던 사이트와 메신저들을 사용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끔찍했겠죠. 저는 처음 중국 공항에 도착할 때 가졌던 중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점차 엉망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최악으로 변한 사건이 있었죠. 남편의 중국 일정과 미팅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었고, 중국 음식은 도통 적응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호텔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샌드위치나 커피를 마시거나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거래처 사람들에게 추천받은 꼬치집을 알아왔다며 함께 꼬치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다행히 중국어 메뉴 옆에 작게 영어가 적혀 있어서 메뉴를 확인하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었죠. 그리고 꼬치는 따로 기름에 절이거나 하는 것 없이 불에 구워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저는 배부르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꼬치집에서는 한독식 굴족갈도 팔고 있었는데 정말 맛있었죠. 양꼬치는 조금 기름진가 싶기도 했지만 여태껏 먹어왔던 중국 음식들보다야 훨씬 기름기가 덜해서 저는 오랜만에 배부르게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기름진 양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걸까요? 저는 그날 체해서 제대로 잠도 잘 수 없었죠. 일본에서 샀던 소화제를 먹었는데도 좀처럼 좋아지지 않더군요. 저는 계속 끙끙거렸고 남편 역시 그런 저를 간호한다고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남편은 리셉션에 전화해보겠다고 호텔에 배치된 전화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게도 5성급 호텔의 리셉션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영어를 전혀 할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조용조용하고 나긋하게 이야기하던 남편은 영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생각도 없이 계속해서 중국어만 하는 직원에게 분노해서 언성을 점차 높이기 시작했죠. 저는 남편에게 지금 계속 그 사람이랑 이야기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그냥 일본에서 사온 약을 조금 더 먹고 가만히 누워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미안하다며 중국에 오는 게 아니었다며 전화를 끊고는 밤새 저를 간호해뒀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도 체기가 도무지 내려가지 않더군요. 체력도 갑자기 너무 떨어지고 온몸에 오한이 들기도 해서 저는 조식도 건너뛰고 호텔방에만 계속 있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날은 남편이 업무 일정이 마무리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다음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을 관광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영어도 전혀 통하지 않고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중국에서 관광하기엔 어렵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거래처들과 미팅을 끝내고 돌아와서는 저에게 근처에 있는 한국 한의원에 한번 가보자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날 만난 거래처 사장님 중에 한국인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체한 와이프를 두고 미팅을 하고 있어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를 꺼냈더니 마침 호텔 근처에 한독식 한의원이 있으니 그곳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고 추천해 주셨다고 하더군요. 본인도 자주 그 한의원에 다니고 있어 한의사 선생님과 친한 사이이니 따로 전화를 해둘 테니 영어가 잘 통하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배려해 주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일어나기도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병원에 한번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남편과 함께 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의원 측에서 저희를 직접 데리러 와주셔서 저희는 영어가 통하지 않는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사 선생님 와이프분이 직접 운전을 해서 저희를 데리러 오셨다고 하더군요. 와이프분이 그래도 영어를 할 줄 아셔서 직원이 아니라 직접 저희를 데리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한의원에서 일하는 건 아닌데 의사 선생님이 특별히 하루만 저희 통역을 부탁했다고 하시더군요. 중국인들이 영어를 잘하지 못해서 많이 답답했을 것 같다며 말씀하시더군요. 저희는 그렇다면서 리셉션에 전화해서 약을 달라고 했는데 영어가 통하지 않아서 정말 답답했다고 하소연했죠. 그러자 그분은 웃으면서 맞아요. 중국 사람들은 내국인들만 상대해도 충분히 먹고 살만해서 그런지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는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영어를 도통 쓰지 않는 바람에 저는 중국에 온 지 4개월 정도 만에 일상적인 중국어는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정말 유쾌하신 분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분과 편하게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한의원에 도착했습니다. 한의원 내부는 정말 깔끔했죠. 그리고 인자한 표정의 의사 선생님이 저의 손목을 잡고 진맥이라는 걸 보시더니 몸의 여기저기를 꾹꾹 눌러보시고는 침과 뜸을 놔주시더라고요. 사실 한의학이라는 걸 처음 접하다 보니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의학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약간 마술과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침과 뜸을 맞고 나니 저 명치 쪽에서 느껴지는 답답함이 훨씬 줄어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치료가 끝나고 나서 로비에 앉아서 의사 선생님이 주시는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으니
정말 몸이 따뜻해지면서 체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치료실에서 나오는 저를 보더니 어떻게 순식간에 얼굴색이 달라질 수 있느냐며 아까는 얼굴이 약간 노랬는데 지금은 원래의 혈색으로 돌아왔다며 정말 신기하다고 말했죠. 저는 그러게 정말 한의학이 정말 효과가 있나 봐 하고 신나서 이야기했죠. 의사 선생님은 제가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먹지도 않고 중국 음식과는 다른 이집트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위와 장이 놀란 것 같다며 체기가 있는 혀를 뚫었기 때문에 체기가 많이 사라졌을 거라면서 소화를 돕는 차이니 준비해둔 차를 다 마시고 오늘 내일 첫 끼는 그래도 소화가 잘 될 만한 음식을 먹으면 완벽하게 멀쩡해질 거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저는 정말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며 결제를 마쳤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가 방문한 시간은 영업시간이 훨씬 지난 시간이더군요. 그래도 저희를 위해서 늦게까지 기다려주시고 차까지 보내주신 거였어요. 저희가 호텔에 돌아갈 때도 의사 선생님과 와이프분이 직접 저희를 호텔로 안내해 주셨죠.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와이프분께서 다음 저희 일정을 물으셨어요. 저희는 며칠 중국을 관광하고 한국으로 갈 계획인데 중국에서 저희끼리 관광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중국에서의 일정을 정리하고 일찍 한국으로 떠나려고 고민 중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그러자 그분은 확실히 외국인들끼리만 중국을 여행하기는 좀 난이도가 있는 나라인 것 같다며 혹시 다른 지방으로 갈 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중국어와 영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 가이드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저희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며 그 한국인의 연락처를 받아왔죠. 그리고 그 덕분에 중국에서의 일정을 취소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중국의 명소를 다니면서 관광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안내해준 학생은 한의원 원장님 부부와 함께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사업차 중국으로 와서 지냈기 때문에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3개국어에 능통해서 저희에게 중국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 그리고 저희가 한국 여행을 할 때 가보면 좋을 곳을 소개해줬어요. 그리고 그 학생이 어찌나 사진을 잘 찍어주는지 저희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자랑할 만한 사진을 정말 많이 얻을 수 있었죠. 그렇게 정말 엉망이 됐었을 수도 있는 중국 여행을 중국에서 만난 한국인들의 배려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 여행을 할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남편에게 한의원을 소개해준 거래처 사장님, 그리고 한의원 원장님 부부, 저희에게 중국 안내를 도와줬던 가이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국에서 자신들도 외국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다른 외국인들에게 배려를 건네주시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하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중국에서 만난 한국인 덕분에 중국 여행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아미나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타지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시는 다양한 교민들에게 저도 감사한 마음이네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의 이미지도 점점 좋아지고 저희도 외국에 나갔을 때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저도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발전한 나라였지만 불편한 점이 꽤 많더라고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중국 여행을 다녀오면서 느꼈던 놀라움 혹은 불편함이 있으시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감동 주파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더욱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